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탐방 유튜브 채널 바트머 플러스입니다. 저는 GS너 최승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칩셋미디어 분석 2편이고요. 지난 1편에서는 개괄적인 기업 이해를 위해서 주로 사실들과 공개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칩셋미디어와 동종 유사 기업들의 주가 지표, 즉 숫자를 확인하면서 시장은 과연 이들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가늠해봤습니다. 이 편에서는 제 관점을 토대로 얻은 결론과 의견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마땅하겠죠. 특히 저는 제가 내린 결론, 그 끝값보다는 판단의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각각의 투자 성향과 전략, 그리고 지식과 경험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이라는 건 있기 어렵습니다. 각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 근거들을 평가하고 아이디어를 구하시고 확인해 볼 것은 또 찾아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결론을 구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챕터를 살펴보면서 칩셋미디어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그래프, 차트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죠.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나 투자 심리로 과장되기도 하지만 긴 시간 속에서 그려진 주가 차트를 보면 기업의 실적과 가치, 도약과 성장, 그리고 쇠락 등 기업의 히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면마다 시장이 그 기업의 무엇에 크게 반응했고 이를 어떤 밸류에이션 값, 배수로 주가에 반영하려 했는가를 고민하다 보면 미래의 주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곤 합니다. 자, 칩셋미디어 주가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그려져 있고요. 모양상으로 보면 3개 국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면 왼편의 제1국면을 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서 16년까지도 주가는 거침없이 더 오릅니다. 이 국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동영상 1편에 있는 칩셋미디어 기업 연역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이름 붙인 성장기 2007년에서 14년 동안 칩셋미디어는 HD급, 풀 HD급 IP를 출시한 데 이어서 해외 영업 기반을 하나둘 지역별로 구축해 갑니다. 2014년도에는 고화질의 기술로 확보한 UHD급 코덱 IP를 출시하게 되고요. 이 기간은 제가 보기에 기술과 영업력을 축적하여서 라이센스 매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라이센스 매출은 2, 3년 뒤에 로얄티 매출로 연결되는데 기억하시죠? 실제로 칩셋미디어는 2013년도부터 로얄티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국면에서 보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은 칩셋미디어의 실적이 향상되는 과정을 바로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상장도 하게 되고요. 자, 차트 위편의 숫자를 확인해 볼까요? 연도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2012년까지 몇 년간은 매출이 90억 원 내외에서 정체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을 거쳐 2016년에는 136억 원까지 매출이 제법 올라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부터 로얄티 매출 증가로 연결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매출이 늘어나자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영업이익률은 한 자리 숫자에서 21%까지 더 크게 향상됩니다. 1국면 차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라이선스 매출 기반이 축적되자 미래의 매출은 로얄티 매출이 뒤따르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된다. 이어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훨씬 크게 좋아집니다. 주가는 이러한 실적 개선의 모습을 반영해서 밸류에이션 배수를 높여 적용해가면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소위 홈런을 날리게 된 거죠. 다음 2국면은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국면인데요. 원인은 2017년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 매출이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매우 악화됐죠. 여기서 칩셋미디어 실적의 특징과 주가가 반응하는 또 다른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수익성 호전과 악화의 민감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R&D 비용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채 고정 비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빠르게 좋아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매출액이 임계치 수준으로 낮아지면 이익이 크게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칩셋 미디어를 볼 때는 라이센스 매출과 그 기반이 축적되어서 로열티 증가라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증거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참고할 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차트 안의 점선 박스를 보시죠. 실적 악화의 경험이 투자자들을 좀 더 보수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 실적은 2017년 적자 이후 다음 해인 2018년도에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아지는 2018년에도 주가는 내내 하락했고요. 그의 결산 실적을 가늠할 수 있을 때쯤 돼서야 비로소 안도하면서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이렇듯 실적을 불신하는 기간, 실적 우려에 민감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나 안도하는 양상은 2019년과 올해 시장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3국면의 오른쪽 주가 모습은 현재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외형으로만 보면 왼쪽에 있는 1국면의 끝자락 차트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주가의 위치도 PER 30배 이상에서 저항을 받고 나서 현재 PER 25배 수준으로 물러나 있는데요. 이 역시 2016년과 비슷합니다. 2020년 올해 실적은 아마 작년 수준이거나 약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모멘텀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실적 불신의 투자 심리가 이번에도 나타나서 2016년과 17년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다시 나타날까요? 과연 칩셋 미디어의 주가는 어떻게 예측해야 할까요? 기업을 판단하고 주가를 예측하려면 결국 무엇을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인가, 또 본 것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기업과 주가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틀을 만일 식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주가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칩셋 미디어 주가 방정식을 우선 요약해 봤습니다. 칩셋 미디어 주가 방정식 1. 현재 칩셋 미디어는 2016년 상황을 학습하면서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시면 시가총액도 PER 멀티플도 모두 시험대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그림에서는 아직 작은 회사이고 더욱이 매출액이 16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참으로 판단이 어렵다. 그러므로 멀티플 확장을 적용함에 있어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또 짧게는 2000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신 혹은 염려의 구간이 있는 것이죠. 다음 칩셋 미디어 주가 방정식 2. 칩셋 미디어는 시가총액 증가가 기업 실적에 좌우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칩셋 미디어 주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에서 로열티 매출 증가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판별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칩셋 미디어 주가 방정식 3. 칩셋 미디어는 시장 대비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밸류에이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칩셋 미디어의 주가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핵심이자 주가 방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방정식을 풀어볼까요? 자, 주가 방정식 1 먼저 풀어볼까요? 자, 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2016년에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학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20년도 올해의 실적의 정체 또는 다소 약화되는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판단해서 이를 주가에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표에 소결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2020년의 실적 저하는 코로나 영향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2016년, 17년과는 다릅니다. 즉 정점을 만들고 하락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형태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여전히 올해는 새로운 IP, 그 다음에
신규, 그 다음에 대형 고객을 대상으로 한 라이센스 판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라이센스 실적을 보면은 미국이 좀 더 나쁘고요. 중국은 미국보다 괜찮습니다. 이런 뜻은 코로나 타격의 정도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중국이 코로나 타격에서 먼저 빠져나왔고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 타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라이센스 매출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역시 18년, 19년 라이센스 증가가 늘어나는 그 연속성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로열티 매출은 비교적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적이 꾸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2020년의 실적 정체와 부진이 2016년, 17년처럼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는 양상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표의 하단에 보시면 4분기는 좀 조심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내할 만한 실적이라면 현재 주가가 이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보다 더 좋지 않게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도 좀 굴곡이 있을 공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증가했던 과거의 계절성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화 강세로 인한 환율 영향으로 생각보다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단기적으로 이런 실적 불신 구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각자의 위험 선호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짧은 투자 구간이 아니라 좀 더 긴 구간, 중장기 투자의 기회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위해서 과연 2017년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과거 2017년도에 회사 측에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인용해 봤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현들이 엿보이고요. 아마도 2013년 이후 16년까지 순조로운 성장을 했던 거에 따른 반향인 것 같습니다. 과거 미디어 인터뷰에서는 고화질 비디오 IP가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이 무난하다, 그리고 ISP 혹은 비전 프로세싱 등 토탈 IP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2, 3년 후에 가시적인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죠. 하지만 좀 앞서간 듯합니다. 2017년 실제로 실적이 악화됐고요. 실적 악화에 따른 응답을 하는 인터뷰에서는 이런 내용들로 적혀 있습니다. 모바일 칩 업체의 IP 사용에 대한 로열티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어서 실적이 악화되었다. 몇몇 대형 회사를 빼고 많은 모바일 칩 업체들이 철수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한 울트라 HD급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선 H265라는 새로운 국제 표준이 구현돼야 하는데 시장 흐름이 생각보다 천천히 왔다, 이런 것들이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1년 뒤인 2018년, 그러니까 17년 실적이 나빠졌다가 2018년은 라이센스 매출이 전년도 30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크게 회복하고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고화질 비디오, ISP, 비전 프로세싱 등 앞서 갔던 IP 기술이 현재는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토탈 IP 확보라는 칩셋 미디어가 가졌던 애초의 목표에 근접하면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본다면은 2017년의 실패가 2021년, 2022년 다시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2018년부터 19년 라이센스가 늘어나는 그 연속성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주가 방정식 2입니다. 라이센스와 로열티 매출 증가가 선순환되느냐를 판별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회사의 성장성과 가장 직결되는 중요한 점검 요소이죠. 세부적 프로젝트들을 토대로 최근 회사가 성과를 구하고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표는 미디어와 공시 등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들과 기업 탐방을 통하여 얻은 제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라이센스가 19년에서 21년 사이 발생해서 로열티로 21년, 22년 로열티 매출로 연결된 가능성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2019년에서 20년까지 굵직한 라이센스 계약이 이어졌죠. 계약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물어봐도
주담은 전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지 않겠어요? 글로벌 대형 기업과의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점,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즉 비디오 코덱을 넘어 신규 IP로 확장하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맨 왼쪽 보시면 데이터 센터형 IP는 또 다른 플랫폼 업체와도 접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탑10 종합반도체 업체로는 우선 자동차용 칩 라이센스가 계약되었고요. 아직 산업용 로봇 쪽의 IP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올해가 아닌 내년 정도에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반도체 업체와의 라이센스 계약은 회사는 이번 계약이 일회성 라이센스가 아닌 대형 고객의 장기적 비디오 IP 파트너로서 성장세를 이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따라서 칩 개발에 성공한다면 제 생각엔 현재 제1 고객인 NXP양 로얄티 매출처럼 상당한 수준의 매출 기여를 오랫동안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라이센스 계약은 인공지능 딥러닝에 의해서 저화질의 영상을 8K 고화질까지 업스케일링하는 기술인데요. UHD TV 등에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개발해온 신규 비디오 설계 자산이 하나 둘씩 라이센스 됨으로 인해서 회사가 비디오 IP 토탈 업체로 나아가는 그런 진전을 보였다는 데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표 가운데쯤을 보시면은 이번 탐방에서는 그 NXP향 고화질 UHD급 IP 그리고 모바일 칩미스 업체 한 곳과 라이센스를 추진하고 있음도 알게 됐고요. 또 새로운 생태계 조성도 앞으로 고객 확대에 도움이 될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방정식 2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라이센스에서 이어지는 로얄티 매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판별 여부죠. 저는 2021년 내년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 경향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억압된 수요가 복구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도체 개발이 IP 라이센스 사용으로부터 약 2-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년에 라이센스를 해간다 하더라도 2023년쯤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5G 시대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반도체 기업들은 IP 라이센스 계약을 꽤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요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2-3년 내에는 라이센스 판매는 예상을 상당히 초과할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점차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고요. 글로벌 대형 기업들의 라이센스 확보가 있고요. 또 기존 대형 고객들도 고화질 비디오 라이센스로 옮아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등 적용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칩스앤미디어에게는 2022년, 23년경부터 2025년 정도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방정식 2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부터 라이센스 매출 신장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2023년 5년에는 로얄티 선순환으로 연결되어서 칩스앤 미디어에게는 꽤 좋은 기회가 앞으로 펼쳐져 있다고 보이고요. 수년간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의 씨앗을 심는 길목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라이센스가 축적되고 이것이 2023년 이후에 로얄티 확장으로 선순환되는 그래서 상당한 매출 규모를 늘려가는 형태의 미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칩스앤미디어의 성장 전망, 즉 라이센스와 로얄티의 선순환에 대한 판단은 이렇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계약들과 산업 전반의 정황을 고려할 때 수년간 좋게 봐야 한다.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과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적받았던 작은 매출 규모도 점차 극복할 수 있겠고요. 장기 투자의 여행을 같이 할 종목으로 삼아볼 만하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가 방정식입니다. 시장보다 비싼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는데 그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에 대한 검증이죠. 반도체 IP 선도 기업들처럼 성장할 수 있다면
비싼 밸류에이션 받아도 되겠죠. 즉 이런 선도 업체들의 성장 모델처럼 칩셋 미디어도 진행될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과점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칩셋 미디어가 선도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하고요. M&A 측면에서 자금의 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점화 진전이라는 게 견고한 고객 기반을 마련하는 거라면 시장 대비 비싼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칩셋 미디어는 비교적 높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폭넓게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방 시장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비디오 기술 수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IP 수요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IP의 외주 사용도 꽤 늘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견고한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그 생태계, 이 부분도 또 달리 해석해 줘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싸이5나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의 IP 파트너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태계 변화들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한 한국에서 시스템 반도체 중장기 발전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기업 생존과 성장 기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배수를 높여줄 만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는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밴드를 적용받은 경험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칩셋 미디어로서는 PR 값을 높게 받는 것들이 생소하진 않겠죠. 이번 화면에서는 새로운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들의 기사를 인용해서 담아봤습니다. 시간 되실 때 차분히 보시면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그 기업의 수익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비롯한 수익성이 높을 경우에는 결국 실적의 향상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높은 PER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림을 잠깐 보시면 칩셋 미디어는 매출과 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구조적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동영상도 이제 거의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현재의 모습은 지난 일국면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일국면처럼 2017년, 18년 하락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동안 주가 방정식 1, 2, 3에서 보고 판단했듯이 제 생각은 첫째, 2016년 꼭지 상황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칩셋 미디어가 라이센스 그리고 로얄티 매출 증가의 장기 선순환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삼아서 저는 현재 시점이 칩셋 미디어가 중장기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중장기 상승 국면으로 판단하고 이를 활용해서 매수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화면에는 나름대로 제가 수익 추정을 한 칩셋 미디어의 수익 추정표가 있고요. 아랫단에는 어느 정도의 시총을 타겟으로 주는 것이 적절하겠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숫자들을 사용해서 올려놔 봤습니다. 자, 수익 추정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021년에 라이센스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율이 눈에 띌 것이고요. 수익도 사상 최대치로 전환될 것으로 봅니다. 2023년부터는 로얄티 매출 증가가 가세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본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 그동안 담아서 수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적정한 시가총액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장기 성장 국면에 진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적정한 PER은
과거 2015년, 16년 실적이 확장되고 그 기대감이 컸던 시기 PER 30배 정도는 주어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저의 실적 추정과 이러한 PER 적용을 반영하면 내년 21년에는 PER 22배에서 30배 정도를 적용한 1,300억에서 1,7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2022년에는 시가총액 2천억 원 정도로 좀 더 공격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로얄티 매출이 연결되는 2023년에서 2025년에는 좀 더 공격적인 밸류에이션 적용이 가능할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적인 면도 좀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올해 4분기 실적이 다소 불확실할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4분기 계절성이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환율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실적 불신 구간처럼 보수적인 투자 심리가 남아있을 수 있겠고요. 어쨌든 4분기가 고비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잃지 않아야죠. 락바텀 가격이라고들 합니다. 이 정도면 시장이 어려워도 주식을 사서 버티는 것이 더 기회가 많은 가격. 제가 판단한 주가 타겟까지 기대 수익률이 40% 정도 얻을 수 있는 가격이라면 락바텀 가격으로 삼곤 했는데요. 21년 시가총액 타겟을 1,4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삼는다면 락바텀 시총은 1,000억 정도가 되겠죠. 자, 이제 각자의 위험 성향에 맞게 적용해 보십시오. 현재 시총 약 1,100억 원의 칩셋 미디어를 사게 되면 위험은 약 10%이고요. 기대 수익은 약 36%인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좀 더 길게 중장기적인 보유 전략으로 칩셋 미디어와 긴 투자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제 수익 추정과 가정들을 여러분의 지혜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을 바탕으로 칩셋 미디어 내용을 좀 더 업데이트할 계획이거든요. 많은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